파동이냐 입자냐 싸울 때 정확한 답은 둘 다 그러면은 맞아요. 양자역학은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개념을 들고 온 거죠. 드브로이가 처음으로. 그런데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네. 소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파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당시에 석학들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다 듣고 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해 못한다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중성미정 편에 출연해 주셨던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인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1년만 됐나요? 그 벌써 1년이나 됐나요? 1년 된 것 같은데요. 와. 네, 오늘 박인규 교수님이 또 멋진 책을 내셨습니다. 양자역학의 결정적인 순간들 그리고 여기에 딱 이렇게 박인규 교수님의 얼굴이 딱 박혔습니다. 딱 오늘 나왔나요?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깔렸을 거예요. 오늘 따끈따끈 그냥 뜨거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늘 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작년에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3프로 TV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네, 있죠. 거기에 보면 언더스탠딩이라는 네, 있어요. 코너가 있고 네. 거기서 그 2022년 노벨상 도대체 뭐냐? 그 양자 얽힘을 실험으로 입증을 해서 네. 양자역학이 옳다. 그러니까 그걸 실험 보여준 건데. 설계한 사람, 실험을 구현한 사람, 활용한 사람 네, 이렇게 탔죠. 예, 그래서 그 세 분이 노벨상 탄 거를 설명을 한 강의를 언더스탠딩 했는데 그게 총합 100만 뷰. 그래서 이제 100만 뷰가 됐으니까 그 기념으로 그러면 그때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책으로 적어 놓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거는 너무 쉽게 쓰셨어요. 양자역학 탄생이 이제 100주년이 됐다고 그러죠. 이 책이 시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하이젠버그가 양자역학을 쓴 날이 거의 요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구나. 양자역학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참고서를 보긴 힘들고 그러니까요. 그 중간 단계를 딱 노렸어요. 그리고 박인규 교수님이 또 뭘 하나를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고에너지 고에너지 물리학회에서 또 양자역학에 걸맞는 나온다. 스티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양이는 죄가 없다. 고양이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상자에 들어간 고양이 보호 물리학자 연대. 힉스 커피에 두고 갈 테니까 커피? 하나씩 커피 하나 가지고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입니다. 알쏭달쏭 양자 얽힘. 저게 이제 책의 목차인데요. 빛이 던진 퍼즐, 너희는 입자니 파동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사실 1장에서 7장까지는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양자역학 하면 어떤 말 생각나세요? 코펜하겐 해석. 그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쭉 따라오시고 나면 양자 전쟁. 양자전쟁 저기가 진짜 재밌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 그렇죠. 네. 원래 그 이야기의 도입은 아인슈타인이 먼저 했다. 오늘 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좋습니다. 양자 얽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닥뜨리는 그 장벽이 뭐냐면 벨 부등식이에요. 네. 벨 부등식 자체가 수학적으로도 복잡하고 해서 따라가기 힘든데 정말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았어요. 그다음에 벨 부등식이 깨진다. 뭐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벨 부등식을 지키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이 제대로 된 이론이다라는 걸 입증한 거를 오늘 보여주면 돼서 저 두 챕터에 대한 얘기를 양자전쟁. 솔베이의 네. 회의가 아닙니다. 저기는 처절했던 전투. 전투의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1925년 6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헬고란트 섬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 독일이 있고요. 독일 네. 위에는 북해가 있어요. 근데 독일 위쪽 도시 중에 함부르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지나가서 올라간 북해를 만나요. 거기 가면 헬고란트라는 외로운 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이젠버그가 가요. 딱 요 시점에. 요즘 말하면 이제 심한 알러지 같은 거죠. 네. 꽃가루가 많이 나오잖아요. 5월.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너는 천상 꽃가루 없는 거기로 가라 했는데 독일에 한 군데가 있어요. 헬고란트 섬입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저기가 나무 없는 섬이라서 알러지 환자들, 뭐 천식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를 요양을 간 거예요. 저기서 이제 하이젠버그가 이제 여관을 구해서 거기서 양자역학을 만듭니다. 그때 떠올리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자를 보면 원자에서 빛이 나올 때 아무런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나오고 원자라는 기계 안에 뭔가 스위스 시계 같이 톱니 같은 게 들어있어서 특정한 파장만 내는 특정한 운동량을 갖는 빛들이 나오고 특정한 궤도가 있어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운동량을 가진 빛들이 나오는 그걸 가지고 양자역학을 만들어 본 거죠. 행렬역학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이젠버그는 행렬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 역학을 만들 땐. 개념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하이젠버그가 쓴 논문을 본 사람이 이거 행렬이다. 그래서 행렬역학이 그 다음에 사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군요. 행렬역학이 나와서 양자역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1925년이니까 정확하게 100년 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같은 해 슈레딩거가 상당한 바람둥이였대요. 스위스 아로사란 마을인데 어떻게 보면 바람을 피러 간 거죠. 크리스마스 바람. 내연녀를 데리고 갔죠. 예. 역사적으로 그 내연녀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내연녀를 데리고 저 별장에 가서 바람을 핀 게 아니고 양자역학을 썼더라고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머나. 되게 특이한 거는 보통은 그 내연녀가 누구였다 막 이러면 다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저건 안 나와요. 에너지는 H-뉴 그래서요. 네.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양자설이거든요. 저게 뉴라는 진동수를 가진 거기다 이제 프랑크 상수를 곱하면 그게 빛의 에너지다. 아인슈타인 생각하기에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 그 밑에 보면 이번엔 드브로이인데 저건 드브로이의 물질파 공식이라 그래요. 네. 운동량은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죠. 즉 뭐냐면 파장이 파수가 많은 게 운동량이 크겠어요? 아니면 파수가 이렇게 적은 게 운동량이 크겠어요? 많은 게 크죠. 두브로이 생각은 뭐냐면 운동량하고 파수, 단위 길이당 얼마나 웨이브가 많이 들어있느냐가 운동량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물질파 공식이거든요. 이 두 공식을 슈레딩거가 골똘히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간의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하고 파수는 운동량에 비례하니까 에너지는 운동량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뉴턴 역학인데 거기다가 진동수와 파수를 집어넣은 공식을 만들어요. 저 수식만 보면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리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만 생각해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진동수를 끌어내는 거고 정 가운데 있는 건 두 번 미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파수를 끌어내는 거예요. 뉴턴 역학에 나오는 식을 파동으로 바꿔서 만든 거라서 이제 우리가 파동 역학이란 말을 써요. 왼쪽 위에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들고 벽을 때려요. 그 벽을 때리면 그 공이 100% 반사돼 돌아오죠. 벽을 뚫고 지나가는 일은 없죠. 그게 고전 역학이에요. 반면에 전자기학을 한번 볼까요? 파동?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실내에서 셀폰 터지죠. 엄마하고 통화할 수 있죠. 네. 그건 왜 그래요? 이게 다 지금 갇혀 있지만 전파가 들어오죠. 전파의 특징은 벽을 뚫고 가는 특징이 있어요. 벽에 반사되기도 하지만 벽을 뚫고 가게 돼요. 전자기학은 입사를 하면 반사돼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투과도 합니다. 입자로 설명하지 않고 파동으로 설명하게 되면 네. 투과도 하는 놈이 있고 반사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을 보른의 해석으로 보면 입자가 들어가면 반사 입자가 있고 투과 입자도 생긴다라는 결론이에요. 고전 역학은 벽을 뚫고 가지 못하지만 양자 역학 즉 파동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입자로 해석하더라도 벽을 통과해가는 그런 입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농구공을 우리가 100만 번 튀기면 100만 번 중에 한 번은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터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세계에서도 농구공을 막 튀겼을 때 네. 벽을 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왜 안 일어나냐면은 그게 일어나기 위한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보다 길어.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확률은 0이겠죠 거의. 자,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교과서나 역사서에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솔베이 학회보다 더 먼저 코모 학회가 열립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코모 학회 보면 저거는 솔베이 학회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상대가 안 될 되네요. 정도로 와. 그 당시에 모든 유명한 물리학자들 다 모였습니다. 와. 유명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빠져 있어요. 누가 아인슈타인이 빠져 있어요? 없네요. 아인슈타인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사실 전쟁이 끝난 후고 독일 학자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학회 못 갔어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보이콧을 해서 학회에서 독일 학자들을 초청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베이 때 처음으로 로렌츠가 잘 구워 삶아서 이제 독일 학자들도 용서를 하고 초대하자 해서 온 게 솔베이 학회입니다. 그렇죠. 솔베이 학회 열리기 전에 아인슈타인 없을 때 27년에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알려지는 어떻게 보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건데 네. 사실 코펜하겐 해석이란 말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한참 뒤에 50년대에 나타난 말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을 한 거죠. 코펜하겐에 있던 연구자들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들을 코모 학회에서 다 정리해서 합니다. 네. 아인슈타인 없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와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슈레딩거가 저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슈레딩거는 저 해석에 대해서 반대를 반대했어요. 했어요. 코모 학회로부터 몇 달 안 지나서 벨기에 솔비에서 그 유명한 학회가 열립니다. 정 가운데 보면 로렌츠하고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네. 로렌츠는 학회를 주최하신 분. 네. 그 옆에는 마담 큐리가 있고요. 아인슈타인 가운데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보시면 저기 닐스 보어도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하고 보어는 다 끝나고 서머리 할 때 두 분의 디베이트가 지금 이제 역사에 길이 남아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가 1차 양자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 생각한 건 이거예요. 사고 실험을 한 거죠. 자, 우선 슬릿을 통과한 네. 입자가 파동으로 해석해서 슬릿을 통과해요. 그럼 회절이 나겠죠? 회절이라는 현상이 나서 멀리 퍼져나가요. 그러면 물결이 A하고 B하고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다가 스크린을 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자가 발견되는데 B에서 발견이 돼요. 입자로. 네. 그러면 그 애가 어디를 따라왔냐면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A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B에서 발견이 돼요. 그 순간 A로 열심히 달렸던 파동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은 A와 B에 다 도착합니다. 물결이. 근데 양자역학의 파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과 달리 해변에 와서 B에 도착을 하면 A로 가던 파동은 사라져버려요.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처음으로 생각했던 분은 사실은 드브로이예요. 드브로이가 네. 같은 학회에서 이 표준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파일럿 파동 이론, 우리말로 하면 파일럿은 조종사잖아요. 가이드 이론 뭐 그런 식인데 이제 드브로이는 파동과 입자가 같이 존재하면 돼. 그 파동이 입자를 데리고 가다가 저렇게 입자 하나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저 입자가 발견되는 데가 사진 찍힌 데고 나머지는 파동 형상을 갖고 있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록 파동역학 안에 입자의 위치가 정해진 숨겨진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변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알면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소위 말해서 확률적인 형태만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파동이냐 입자냐 싸울 때 정확한 답은 둘 다 그러면은 맞아요. 양자역학은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개념을 들고 온 거죠. 드브로이가 처음으로. 그런데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네. 소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파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당시에 석학들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다 듣고 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해 못한다예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 됩니다. 네. 방금 전 설명드린 숨은 변수 이론에 따르면 파동 현상이 나지만 네. 그런데 사실은 입자가 있어서 걔가 그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6차 솔베이 회의가 열립니다. 저 당시에 그 솔베이 회의 사진이고요. 여전히 막강한 사람들이 또 참석을 하죠. 야, 사진에 보면 아인슈타인하고 보호가 막 걸어가는데 어떤 게 느껴지세요? 아인슈타인이 뭔가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있고 약간 뿌듯. 보어는 계속 옆에서 초조한 거야. 야, 내 말 들어봐. 이제 2차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림을 그려요. 내가 상자를 하나 그리고 네. 이 상자 안에는 빛이 가득 차 있어. 셔터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셔터를 열고 닫는 시간은 기계만 정밀하게 만들면 정확하게 만들 수 있죠. 요 열리는 요 불확정성 없이 기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보호가 있죠. 그 사이에 빛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빛이 빠져나가면 우리 E = MC 제곱 아시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질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그림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질량이 줄어드니까 상자가 오히려 올라가죠. 그럼 올라간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주장은 뭐냐면 올라간 양을 측정하면 에너지 측정한 거고 셔터 열린 요 시간을 측정하면 요걸 정확하게 측정한 거니까 둘 다 기계만 완벽하다면 소위 말해서 불확정성 원리는 없다.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은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아, 이때 보어가 충격을 받습니다. 알아 누워요. 자기가 생각해도 맞거든. 밤새 고민하다가 불현듯이 번뜩 아이디어를 내고 다음날 아침 장소를 옮겨서 아인슈타인 끌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 보호가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이젠버그하고 보호가 쓰는 방법 중엔 측정에 의한 교란.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불확정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질량이 들어들면 올라가겠죠 상자가. 상자가 올라가니까 에너지 측정할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충격이 세면 셀수록 시간이 늦게 가요. 즉 뭐냐면 시간의 불확정성을 만들어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반격을 합니다. 오, 맞아요. 너무 좋아. 네.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측정도 가능해요. 지금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하고 아파트 40층에 사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정말 작은 차이지만 다르게 흐르고 있어요.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 공간에 가 있을 때가 시간이 제대로 가는 거면 네. 우리가 지구에 와 있으면 중력 때문에 시간이 늦게 가요. 조금.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럼, 태어나는 거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1층에 사나 40층에 사나. 그래서 시간 요동이 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 관측을 하는 순간에 시간 요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전도 끝이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그 승부가 안 나고 끝이 나요. 이 전쟁을 끝낸 사람은 사실 수학자예요. 이제 1932년으로 가면 저분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존 폰 노임만. 헝가리 사람인데 거기가 천재가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그래서 헝가리에 뭐 몇 대 천재 그러면 항상 꼽혀 있어요. 천재들의 랭킹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아인슈타인보다 높이 있을 수도 있어요. Mathematical Foundations of Quantum Mechanics라고 돼 있어서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 이런 걸 쓴 거예요. 폰 노임만이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쓰면서 네. 숨은 변수 이론을 도입한다고 치더라도 양자역학은 결정적이지 않다 얘기한 이후로 일단 전쟁은 소강 상태로 갑니다. 드디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들 나옵니다. 너무 좋은 예시 아닙니까? 전 짬짜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양자역학적 대답이야. 아,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중첩을 설명할 건데
그런데 제가 잘못 설명하면 잘못 설명해가지고 정말 슈레딩거 고양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슈레딩거 고양이도 양자역학을 반박하기 위해서 낸 건데 네. 지금은 마치 양자역학을 증명하기 위한 것처럼 잘못 쓰이잖아요. 그것처럼 짬짜면을 들고 나오면 이걸 가지고 분명히 보시는 분들이 내일 가서 양자역학 이해했어. 짬짜면이야 이렇게 할까 봐 제가 겁이 나는데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첩 현상은 점심에 뭐 먹을까? 보면 항상 중국집에 가면 우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 결정 못한 상태가 파동함수의 중첩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네. 물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본질이 중첩돼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네. 현실 세계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가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의 생각인 거예요. 또 수식을 들고 나왔는데 저거 읽는 방법 프사이라고 읽어요. 피 발음이 묵음으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프를 짧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프사이2는 두 가지 상태예요. 하나가 짜장면이고요. 투는 짜이투는 짬뽕. 이에요. 양자 중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두 가지가 중첩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관측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모르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와요. 네. 와서 뭘 드시겠습니까? 이게 관측이에요. 그러면 아. 어쩔 수 없이 붕괴하고 짜장면 주세요.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반박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 아이디어를 먼저 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카톡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은 편지인데 여보게 슈레딩거 내 얘기 좀 들어봐. 만약에 우리가 화약을 이만큼 쌓아놨어. 화약을 만드는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분자들을 보면 얘가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 분자일 거예요. 화학 분자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발화가 될 수도 있고 발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발화가 됐다 하면 그 화약은 터져버리는 거죠. 발화가 안 되면 터지지 않죠. 근데 만약에 조그만 분자 하나가 발화될 확률과 발화되지 않을 확률이 0.5, 0.5라면 그렇다는 얘기는 1년이 지나면 걔가 터진 화약하고 안 터진 화약이 반반 있어야 되잖아. 네.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내 말에 다 반박해봐. 슈레딩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슈레딩거가 막 생각을 해요. 맞네. 원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거시 세계로 끌고 올 수 있다. 화약처럼.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슈레딩거 고양이인데 뭐냐면 방사성 원소가 1시간을 기다리면 한번 붕괴할 수도 있고 안 붕괴할 수도 있어요. 그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 가위가 작동돼요. 가위가 작동되면 우리 톰과 제리처럼 가위가 망치를 매달고 있던 끈을 잘라요. 그럼 망치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독극물이든 플라스크를 깨요. 깨면 독극물이 퍼져요. 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고양이는 독극물을 먹고 죽어요. 자,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나면 그 방사성 원소가 붕괴됐을 확률이 0.5, 안 붕괴됐을 확률이 0.5잖아요. 그럼 붕괴됐으면 고양이가 죽는 거고 붕괴되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예요. 양자 세계에서 벌어진 0.5, 0.5가 거시 세계로 연결되면 0.5 죽은 고양이하고 0.5 산 고양이가 합쳐져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고양이는 없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논문을 씁니다. 양자역학의 현 상황. 잘 읽어보면 양자역학의 현 상황은 엉망이다라는 소리를 저기다 넣어놨어요. 원자 세계 일들을 거시세계로 연결해 보면 마치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그거 넌센스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건 없고요. 양자역학의 해석은 확률적인 것이지 그렇게 중첩은 벌어질 수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5년 그해 EPR 패러독스 논문이 나옵니다. 중첩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네. 방금 전에 중첩은 터진 화약과 안 터진 화약 또는 뭐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인데 이걸 확장해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빨간색 파동함수와 파란색 파동함수가 합쳐져 있어요. 중첩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가요. 저기 보면 왼쪽에 앨리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밥이란 친구가 있어요. 쟤를 카피를 떠서 둘한테 나눠줘요. 근데 어느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원 라이트 이어는 뭐냐면 1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밥이 관측을 해요. 밥이 관측했더니 짬뽕이에요. 그랬더니 앨리스는 짜장면이에요. 이번에는 앨리스가 짬뽕을 선택하면 밥이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둘이 2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한쪽이 결정되면 다른 쪽이 같이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참치 마요하고 치킨 마요를 샀어. 바인기 교수님하고 랩장님한테 나눠줬어. 근데 뭔지 몰라. 근데 둘 중 하나는 치킨 마요고 둘 중 하나는 참치 마요인 건 알아요. 나 참치 마요네? 그럼 여기 바인기 교수님은 바로 치킨 마요죠. 마요.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설명한 방법은 정확하게 틀린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책을 쓴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황선님이 하신 방법으로 설명해 준 게 대부분이에요. 자, 왜 잘못된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금 전에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치킨 마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서울로 가져오고 한 사람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주도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여러분한테 나 치킨이네? 뭐 내가 짜장면이네? 봤더니 그럼 당연히 쟤는 짬뽕 가져갔을 거야. 왜냐면 둘 중에 하나니까. 요렇게 설명하면 100% 틀린 거예요. 그게 양자 얽힘이에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